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남들은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말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 아니, 애써 듣지 않는다. 그땐 몰랐다. 그렇게 나를 감싸던 사랑이 어느 날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도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처음부터 조금씩 보여지고 있었다. 다만 내가 외면했을 뿐이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평소에도 종종 들르던 북카페에서였다. 그날은 책과 관련된 소규모 독서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고 나는 마침 회식도 없던 금요일이라 가볍게 신청했다. 다소 낯선 분위기 속 처음 본 얼굴들 사이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누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주던 태도. 손에 쥔 책을 천천히 넘기던 긴 손가락. 무심한 듯 배려 깊은 눈빛. 참 차분한 사람 같네. 그게 그 사람을 본 첫인상이었다. 우연히 같은 책을 골랐고 커피를 주문하러 일어났을 때 그가 먼저 내 주문도 함께 해주겠다고 했다. 그 짧은 제안이 어딘가 오래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그 후로 몇 번 더 모임에서 마주쳤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괜히 일주일이 설레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몇 번 만남이 있고 나서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다. 잘 모르겠어. 좀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대화할 때 눈을 자꾸 피하지 않았어? 나만 느꼈어? 질문을 하면 꼭 잠깐 생각한 다음에 대답하잖아. 뭔가 계산하는 느낌? 나는 웃어넘겼다. 그런 건 예의 있는 거지. 생각 없이 툭툭 말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냥 차분한 사람이야.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찝찝하다는 반응이었다. 전에 너랑 같이 갔던 작은 모임 있잖아. 그날도 자기 소개할 때 전 여자친구 얘기 갑자기 꺼낸 거 기억나?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 누구도 안 물었는데 꺼내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척 하는데 묘하게 자기 불쌍하게 보이게 하더라. 이상하게 대화가 계속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표면은 배려심 많은 척 하면서 말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냥 생각이 깊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상처가 있어서 더 신중한 거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아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조차 외면했다. 그때 나는 친구들이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있던 건 나였다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다. 친구들이 보았던 건 조용함이 아니라 세심하게 포장된 통제력이었다는 걸. 그의 배려는 상대방을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고 그런 눈치를 친구들은 이미 읽고 있었던 거다. 결혼 후에도 그는 더 다정해졌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며 오늘도 예쁘다고 말했다. 밖에서도 그는 늘 사랑꾼이었다. 지인들 앞에서는
내가 우리 아내 제일 사랑해요. 그 말에 다들 부러워했고 나도 웃었다. 정말 그런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통장에 자동이체로 들어오던 생활비가 멈췄다. 놀라서 묻자 그는 말했다. 내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당신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 필요하면 말해. 내가 언제 안 해줬어? 어쩐지 며칠 전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더니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땐 그냥 뭔가 일이 있겠지 싶었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그의 핸드폰엔 위치 공유 앱이 깔려 있었다.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당신 안전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엔 배려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저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내 일정표를 집에 붙여놓고 체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는 내가 10분만 늦어도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왜 늦었어? 그리고 꼭 덧붙였다. 나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뭘 하든 난 다 알고 있어야 안심돼. 처음엔 그것도 사랑의 방식이라 믿었다. 그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감정 기복이 점점 심해졌고 내가 조금만 피곤한 얼굴을 해도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다. 식탁에 놓은 반찬이 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는 젓가락을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현관문이 열렸고 그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미안해. 내가 어제는 좀 예민했어.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널 사랑하니까 더 예민해지는가 봐.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도 어떤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외부에서의 그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이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모두가 칭찬했다. 그의 칭찬이 들릴 때마다 나는 자꾸 입을 다물게 됐다.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나만 유독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내 문제인 걸까? 밤이 되면 혼잣말을 하게 됐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되지? 내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그의 통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욕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조심하며 살았다. 긴장하며 움츠러들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매일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만으로 모든 걸 덮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연애 내내 친절했다. 날씨가 쌀쌀하면 얇은 외투를 벗어 어깨에 덮어주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조용히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었다. 이 옷은 좀 너무 얇은 것 같아. 감기 걸릴라. 오늘은 그 친구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는 항상 나보다 먼저 느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읽어냈다.
처음엔 그게 정말 좋았다. 마치 나를 감싸주는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늘 내 편이 아닌 그의 방식이었다. 그 옷은 안 되고, 그 친구는 피하고, 그 말은 하지 말고, 그 약속은 미뤄라. 그리고 나는 언제부턴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 옷 입으면 뭐라 하겠지. 그 친구랑 만나면 또 표정 굳겠지.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기준의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내 앞에서 그 사람의 조용한 통제력을 느꼈고 나는 그걸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각했다. 그땐 몰랐다. 그 조용한 배려가 사랑이 아닌 지배의 다른 얼굴일 줄은.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 급히 서류를 출력하려고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마자 화면에 메일함이 자동으로 뜨는 걸 보게 됐다. 그날 나는 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화면에 떠있던 수십 통의 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상담 회신, 치료 경과, 분노 조절장애 추적 보고서. 더 이상 배려라거나 예민함 같은 단어로는 포장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메일 속 문장들이 파편처럼 스치며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충동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함. 일상적 관계에서 통제욕 강하게 드러남. 우월감과 피해 망상이 교차됨. 숨이 턱 막혔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잠든 사이 들었던 의문의 속삭임들, 조금만 대답이 늦어도 날카롭게 바뀌던 눈빛들, 그리고 말끝마다 강조하던 내가 널 지켜줄게라는 말이 사랑이 아니라 감시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가 받자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는 낯선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도 몇 년간 그렇게 살았다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립됐고 그가 보지 못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이었다고. 전 결국 도망쳤어요. 번호를 여러 번 바꿨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당신도 나처럼 도망치세요.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져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도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내가 소리도 없이 무너졌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한 명 한 명. 손끝이 떨리는 채로 연락처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너무 늦게 전화했지? 그때 너희가 말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는 말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연락했잖아. 그걸로 된 거야.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감정이 어떤 건지 가슴 깊숙이 알게 됐다. 그 후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그의 통제를 피해 조금씩 삶의 조각을 회복해 갔다. 하지만 이혼은 순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는 마치 내가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인 양 울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절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들엔 이미 반박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혼이 확정되고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되던 날 그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삭제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있는 집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몸이 떨렸지만 그 감정은 무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거울 앞에 섰다. 그동안 거울 속 내 얼굴은 늘 긴장했고 무표정했고 웃는 법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웃고 있었다. 어색했지만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도 웃을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숨 쉬는 거였구나. 나는 매일 아침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배려를 하고 있겠지. 또 다른 누군가를 조용히 통제하면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여전히 연락을 시도한다. 너 없이 못 산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들이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반복일 뿐이라는 걸. 잠시 눈물을 보이고 무릎을 꿇어도 다음 장면은 다시 감시와 억압뿐이라는 걸.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애정을 빌미로 내 삶을 파고들던 감옥도 아니다. 이젠 안다. 숨막히는 사랑보다 평범한 하루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눈을 가렸던 건 그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 주변의 걱정은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친구들의 충고는 간섭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그들은 나를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았던 거였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돌아왔네. 우리 그립게 했어. 진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다.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이 그냥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밤이면 창문에 떠 있는 낯선 그림자가 문득 그 사람일까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조용히 옥죄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처럼
언젠가 또 시작될까 두려워하며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친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